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주차 세 번째 분자생물학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 오늘은 이번 챕터를 하여튼 최대한 마무리하고 다음 챕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봅시다.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번 챕터가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분자생물학 1에서는 이제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분자생물학의 중심 이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첫 번째 주제가 이제 DNA가 어떻게 유전물질로서 인정받게 되었는가에 관련된 강의를 지금 지난주, 이번 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멘델의 유전 법칙의 발견부터 멘델의 유전 법칙의 재발견, 그 이후에 트랜스포밍 에이전트라고 하는 유전자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에 관련된 실험,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유전자가 유전 물질이 DNA다라는 것을 규명한 실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DNA와 RNA의 차이점, DNA에는 왜 베이스로 T를 쓰고 RNA는 왜 U를 쓰느냐,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고, 이제 샤가프의 법칙, 그리고 로잘랜드 프랭클린에 관련된 얘기, 그리고 드디어 이제 1953년에 왓슨과 크릭이 DNA가 이중나선 구조임을 밝혔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오늘은 8페이지 한번 볼까요? 사실은 왓슨과 크릭이 전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왓슨과 크릭이 DNA 구조를 밝힌 거는 굉장히 논문 자체가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거기서 밝힌 과학적 사실 자체는 그렇게 별게 없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 가운데 부분이 이제 논문의 주 요지거든요. 볼드체로 되어 있는 거. The Watson and Crick model had the following physical dimension. 다음과 같은 이제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34 옹스트롱 per helical repeat 이렇게 되어 있고, 10 base pairs per repeat 이런 얘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DNA가 이런 식으로 더블 스트랜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오른손을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DNA가 이렇게 꼬여 있는 거예요. DNA가 보통 이제 여기에 그 오탄당들이 있을 것이고, 오탄당이 이렇게 있으면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도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바퀴를 도는 동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바퀴 도는 동안 10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포스페이트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안쪽으로 베이스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GATC, G 이런 것처럼 반대쪽에도 CTAG, C 이런 식으로 베이스가 안쪽에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보시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옛날 무슨 영화, 그러니까 유럽에 어떻게 보면 성당 같은 데 보면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단이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뺑뺑뺑뺑 돌면서 이렇게 계단이 있는 게 있죠. 그런 거 혹시 가본 사람도 있을 거고, 영화에서 본 사람들 보면 계단이 이렇게 차곡차곡 되어 있으면서 뺑글뺑글 돌면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양인데, 이 계단이 뭐냐면, 그러니까 한쪽 스트랜드의 DNA에 베이스가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 반대쪽 스트랜드의 베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네들이 서로
이 부분이 이제 수소결합으로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결합되어 있고 그 다음 베이스들은 여기서부터 정확히 360도가 한 바퀴니까 36도 이렇게 회전해서 이렇게 또 36도 회전해서 이렇게 또 36도 회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베이스와 베이스를 이제는 그러니까 이쪽 베이스와 이쪽 베이스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그냥 하나로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베이스가 스태킹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여기가 G, 여기가 C면 이렇게 한 판이 있고 그 다음에 36도 돌아서 한 판, 또 한 판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베이스와 베이스 결합을 요거 하나로 본다면 그 위쪽에도 결합이 있고 위쪽에도 결합이 있고 위쪽에도 결합이 있고 이런 모양인데 이런 모양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분자생물학 혹은 생화원 실험 같은 거 할 때 플라스미드 DNA 이제 나중에 플라스미드에 대해서도 배울 텐데 어쨌든 DNA를 뽑는 실험, 퓨리파이 하는 실험을 해본 적 있죠. 해본 적 있으면 DNA는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하죠? 우리가 잘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DNA는 무슨 젤을 걸어서 확인을 해요? 예, 아가로스 젤을 걸죠. 아가로스 젤을 걸어서 아가로스 젤을 건 다음에 아가로스 젤을 걸면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DNA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해요? 확인하는 방법은 액티듐 브로마이드 ETBR이라는 것으로 이제 염색을 해서 보게 되는데 ETBR은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ETBR 액티듐 브로마이드는 무슨 색깔? 혹시 실험실에서 액티듐 브로마이드의 색깔을 여러분들이 봤다면 그거는 조교 선생님이 실험 준비를 잘못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액티듐 브로마이드 원액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게 냉장고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액티듐 브로마이드를 굉장히 희석시켜서 물에 희석시켜서 그냥 액티듐 브로마이드가 들어간 물인지 그냥 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냥 물과 같은 곳에다가 아가로스를 담궈 놓으면 ETBR이 염색이 된다. ETBR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중에 가장 빨간색이에요. 여러분들이 본 것 중에 가장 빨간색. 빨간색이 아니라 시뻘건색이에요. 시뻘건색. 그래서 딱 봐도 이거는 위험하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시뻘건색인데 그 에티듐 브로마이드를 이제 물에다가 거의 빨간색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석하고 그 희석한 물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가로스젤을 이렇게 걸면 아가로스젤 이렇게 웰이 있으면 여기다가 DNA를 걸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DNA는 포스페이트 때문에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DNA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사이즈에 따라 이렇게 이동을 하면 눈에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제 이것을 에티듐 브로마이드 용액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물로 닦은 다음에 260 나노미터의 UV를 쪼이면 그 DNA에 에티듐 브로마이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그 에티듐 브로마이드가 260 나노미터의 빛을 흡수해서 다시 가시광선의 빛을 내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DNA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ETBR이 이렇게 정확히 구조는 모르지만 이렇게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와 베이스가 이렇게 서로 결합되어 있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쌓여 있다 그랬잖아요. 그 쌓여 있는 베이스와 베이스 사이에 인터컬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면서 염색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베이스와 베이스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어떻게 하냐면 DNA는 유럽의 그 성당 같은 곳에 높은 곳에 올라갈 때의
그런 계단과 같은 그런 그림이다. 베이스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좀 상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왓슨 크릭이 밝힌 내용은 거기 보시면 그 아래 보시면 Consequence of the Model for the Genetic Informati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글을 잠깐 읽어보면 The Watson and Crick paper was an exercise in brevity. 그러니까 아주 왓슨과 크릭의 페이퍼는 아주 축약에 굉장히 좋은 예가 될 정도로 논문의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구조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의 거리가 얼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뭐 하나당 이 한 바퀴를 돌 때 10개의 베이스가 이렇게 스태킹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그것 자체는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것 제가 앞에서도 몇 번 얘기했죠. 그것 자체가 왓슨과 크릭의 업적이 DNA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왓슨과 크릭의 업적이 아니라고 했어요. 왓슨과 크릭의 업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구조를 보는 순간 C는 언제나 G와 베이스 페어링을 하고 있고 A는 언제나 T와 베이스 페어링을 하고 있고 그 사이는 무슨 결합으로? 수소결합으로 되어 있더라. 수소결합으로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얘가 더블 스트랜드로 보통 DNA를 이제 화살표로 할 때는 이렇게 화살표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쪽 방향이 5'에서 3', 이쪽 방향이 5'에서 3'이면 DNA가 이렇게 더블 스트랜드로 되어 있는데 이 더블 스트랜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GATC, G 그러면 CTA, GC 이렇게 여기에 수소결합, 수소결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보는 순간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8페이지 1, 2, 3, 4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 2번이 중요해요. If G always paired with C, T always paired with A, then either strand could be regenerated from the complementary information in the other strand. G는 언제나 C와 결합하고 A는 언제나 T와 결합하고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면 이 두 개의 스트랜드가 언제나 이렇게 각각의 스트랜드로 나눠지더라도 이렇게 두 개의 스트랜드로 나눠지더라도 이 나눠질 수 있는 이유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수소결합이 뭉치면 강한데 흩어지어서 풀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쉽게 풀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풀리는지 누가 푸는지 뭐 이런 건 모른다고 할지라도 한번 풀리면 이쪽 스트랜드를 보고 다른 쪽 스트랜드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겠구나. 또 원래부터 있던 반대쪽 스트랜드를 보면 위쪽 스트랜드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한쪽만 알고 있으면 반대쪽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이 결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두 번째까지 The basis of complementary was hydrogen bond. 이 둘 사이의 베이스 페어링은 하이드로젠 본드고 non-covalent interaction. 그래서 covalent 본드가 아니기 때문에 could be easily broken and reformed라고 되어 있어요. G는 언제나 C와 베이스 페어링하고 A는 언제나 T와 베이스 페어링한다. 그리고 그 둘 간의 결합이 수소 결합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언제나 수소 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쉽게 풀릴 수 있고 또 다시 붙을 수도 있고 떨어졌다 붙었다 이렇게 하는데 떨어지면 이때 어느 순간 또 하나의 반대쪽 스트랜드를 만들어서 한 쌍이었던 DNA가 해체된 다음에 각각 한 쌍씩 그래서 두 쌍으로 만들어서 자기 복제가 가능할 수 있겠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DNA 이중나선 왓슨과 크릭 업적 이것은 왓슨과 크릭의 업적은 확실하게 G는 언제나 C와 페어링한다. A는 언제나 T와 페어링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수소 결합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이 의미는 수소 결합으로 있기 때문에 쉽게 나눠졌다가 붙을 수도 있고 또 쉽게 나눠졌을 때 또 다른 스트랜드를 각각 만들므로써 자기 복제가 가능하겠구나. 그러니까 DNA는 유전물질인데 유전물질이려면 자기 복제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자기 복제가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DNA가 유전물질로 기능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왓슨과 크릭의 업적이에요. 오케이? 예, 뭐 여기에 위에 보면 위에 검은색 동그라미에 보면 34옹스트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4옹스트롱이고 요 사이에 10개가 있고 그래서 각각의 베이스와 베이스 사이의 거리가 뭐 3.45 이건 당연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폭이 뭐 25옹스트롱이고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왓슨과 크릭의 업적은 앞에서 말한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한 부분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왓슨과 크릭의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규명한 것의 의미를 쓰시오 하면 제가 방금 말한 내용을 써야 돼요. DNA가 유전물질인데 유전물질이면 레플리케이션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러한 구조가 왜 수소결합 G는 C와 A는 T와 항상 컴플리멘터리하게 결합하기 때문에 얘는 레플리케이션이 가능한 구조이구나. 이렇게 하면 레플리케이션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왓슨과 크릭의 이중나선 구조를 밝힌 가장 큰 중요한 의미예요. 여기 보시면 3번에 the information which DNA carries within the unique base sequence of DNA 이거는 이제 추정이에요. 추정. 아마도 이게 유전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 계속 앞에도 얘기했지만 DNA는 이제 자기 복제 레플리케이션을 하고 DNA가 이제 mRNA로 전사되고 프로틴으로 번역되잖아요. 트랜슬레이션 되잖아요. 그런데 DNA가 유전 물질이라면 자기와 같은 형질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DNA가 생명 현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프로틴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DNA, GATC 쭉 의미 없이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은 이 DNA가 어떻게 프로틴과 관련이 있을까? 뭐 지금은 아직 모르지만 어떤 생명 현상과 같은 복잡한 생명 현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뭐 프로틴이거나 하여튼 무언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마도 DNA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건 그냥 쭉 서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아마도 이 시퀀스 GATC 이것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쭉 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퀀스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왓슨과 크릭은 추정했어요. 근데 그 추정이 맞았죠, 사실은. 오케이?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규명한 것은 여기 아래 숫자의 1번, 2번이에요. 1번, 2번이라서 DNA가 유전 물질로서 레플리케이션이 가능한 구조다 라는 것을 밝혔고 그 다음에 3번 아마도 얘가 가지고 있는 시퀀스가 무언가 전달되어서 그 아이가 전달된 다음에 DNA가 전달된 다음 후대에 전달된 다음에 피노타입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이 시퀀스 서열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추정했어요. 거기에 보시면 뭐 4번 뭐 genetic interior location base general interior location of base it would be appeared to have 뭐 dissociate 이 정보가 이제 해석되거나 풀리려면 G와 C가 결합이 이제 DNA 안쪽으로 이렇게 여기 오탄당이 있고 여기 오탄당이 거꾸로 이렇게 있으면 포스페이트는 양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에 있고 베이스와 베이스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그러니까 DNA가 베이스를 이렇게 좀 감추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정보가 해석되거나 그러려면 아마도 얘가 풀린 다음에 해석이 될 것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역시
트랜스크립션의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트랜스크립션. 얘가 아마도 얘의 정보가 해석되고 이제 카피되고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도 이 상황에서 이런 걸 다 뭔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건 전혀 없는데 이제 예측을 한 거예요. 예측을. 이 베이스가 이 베이스 GATC 이 시퀀스가 아마도 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보인데 어쨌든 당연히 이 정보가 밖으로 노출되려면 얘가 이렇게 풀려야 되잖아요. 풀려야 바깥쪽으로 노출이 되는데 실제로 이 DNA로부터 mRNA가 만들어지려면 DNA가 이렇게 더블 스트랜드로 되어 있다가 mRNA로 만들려면 RNA 폴리머레이즈라는 아이가 결합한 다음에 얘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풀어준 다음에 여기서부터 RNA를 이렇게 5'3'로 RNA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 과정이 이제 트랜스크립션이잖아요. 전사 트랜스크립션인데 이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나려면 혹은 이 정보에서 뭔가가 사용되려면 얘네들 사이의 결합이 풀려져야 될 것이다. 이것도 역시 추측이었는데 맞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이 사람들이 밝힌 것이고 3번과 4번이 추측한 것인데 3번에 대한 얘기는 DNA의 중요한 정보가 서열일 것이다. 4번에 대한 얘기는 이 서열이 정보를 뭐 다른 뭔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가지고 뭔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풀려야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트랜스크립션 과정을 약간 예측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가 가나요? 예, 이해가 갔으면 좋겠네. 혹시 이해가 안 가면 뭐라 그랬어요? 일단은 먼저 제가 대면 수업이면 다음 시간에 와서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럴 게 없으니까 일단은 다시 한번 돌려서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제 생각엔 특별히 이해가 안 갈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요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오니까 일단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외우잖아요. 확실하게 이해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험 문제도 나오니까 확실하게 왓슨 크릭이 발견한 이중나선 구조의 의미에 대해서 쓰시오 하면 얘의 의미는 DNA가 유전물질 아까 1, 2번에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되고 또 3, 4번에 관련된 내용도 다 쓰세요. 그러니까 1, 2, 3, 4번까지 1, 2번은 밝힌 내용이고 3, 4번은 어떻게 보면 예측한 거잖아요. 예측한 내용은 여기서 밝힌 내용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사람들이 결과로 이제 예측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다. 이렇게 네 가지 1, 2, 3, 4번을 5번은 쓰실 필요 없고요. 5번은 별 의미 없고 1, 2, 3, 4번을 중심으로 답안지를 써주시면 돼요. 이해 가나요? 예. 잠깐 지우고 할게요. 예,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네요.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 여기 보시면 General Notation of Double Stranded DNA. 그래서 DNA와 DNA 더블 스트랜드는 방향성, DNA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언제나 그림을 그리거나 할 때 5' 5탄당이 있고 5' 포스페이트가 있고 3' OH가 있고 그다음에 그 3' OH가 두 번째 뉴클레오타이드이 5'을 공격하면서 5'에서 3' 방향으로 합성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실제로 5'이 3'으로 합성되고 그래서 한쪽 스트랜드가 이렇게 있으면 반대쪽 스트랜드는 이쪽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화살표 방향으로. 여기가 먼저 만들어지면 이렇게 이쪽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화살표 두 개로 표시하고요. 예, DNA의 여러 가지 스트럭처, B폼, A폼, G폼 큰 의미 없고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의 약간
약간의 개념들이 좀 필요한데 DNA 디내추레이션 혹은 DNA 멜팅, DNA 디내추레이션 혹은 DNA 멜팅이라고 하는 것은 더블 스트랜드 DNA가 싱글 스트랜드로 이렇게 풀리는 것을 DNA가 디내추레이션 되었다, DNA가 멜팅 되었다라고 보통 얘기해요. 더블 스트랜드 DNA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블 스트랜드 DNA를 가지고 있어요. 이 더블 스트랜드 DNA를 디내추레이션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 것 같아요? DNA를 디내추레이션 시킬 수 있는 방법. 온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온도를 높여주면 이 사이에 하이드로젠 분수가 쭉 이렇게 끊기면서 얘네들이 더블 스트랜드로 이렇게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DNA를 여기서 보시면 여기 가운데 보면 그림 2.17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 자료가 원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위버라는 사람이 쓴 모리큘러 바이올로지의 챕터 2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림을 따와서 2.1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느낌상 보면 DNA를 더블 스트랜드로 있다가 더블 스트랜드에 있는 DNA를 온도를 아래축이 뭐예요? 온도를 점점 이렇게 높여요. 점점 높이면 어느 순간 얘가 DNA가 이렇게 더블 스트랜드가 싱글 스트랜드로 변하겠죠. 싱글 스트랜드로 변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블 스트랜드 DNA가 싱글 스트랜드로 이렇게 나눠지는 데 있어서 100개짜리 100 뉴클레오타이드짜리 더블 스트랜드 DNA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100짜리는 온도가 높아야 더 낮은 온도에서 빠르게 디내추레이션 되고, 어떤 DNA는 좀 더 높은 온도가 돼야 디내추레이션 되고,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은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 베이스 페어의 DNA가 있다. 여기도 있고 이런 종류 시퀀스가 다 다르겠죠. 다 다른 시퀀스에 100 베이스 페어짜리 100 뉴클레오타이드가 더블 스트랜드로 되어 있는 DNA 더블 스트랜드가 여러 종류가 있을 때, 걔네들이 어떤 특정 온도가 되면 무조건 다 싱글 스트랜드가 되는 것이, 디소시에이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이는 빨리 되고 어떤 아이는 늦게 돼요. 뭐에 따라서? GC 컨텐트. 여기에 G와 C가 몇 개가 있느냐? 왜냐하면 G와 C는 수소결합이 3개죠. 근데 A와 T는 수소결합이 2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100개라도 GC가 70개씩 있느냐, GC가 30개씩 있느냐에 따라서 GC 컨텐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얘네들이 디소시에이션 되는 데는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겠죠. 이해 가나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DNA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앞에 이 TBR 얘기를 좀 잘못했는데, 아까 이 TBR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DNA는 260 나노미터의 빛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누가 흡수하냐면 DNA가 5탄당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 베이스가 있고 여기에 포스페이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DNA의 베이스는 260 나노미터의 빛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260 나노미터의 빛을 흡수해요. 빛을 흡수해서 흡수하는 흡광도라는 것이 있는데, DNA가 260 나노미터의 빛을 흡수할 수 있는데, 원래 이렇게 싱글 스트랜드로 각각 되어 있는 2개의 스트랜드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합시다. 더블 스트랜드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5탄당이 있고 베이스와 베이스가 이 안쪽에 가려져 있다고 그랬죠. 더블 스트랜드가 되어 있으면 베이스와 베이스가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더블 스트랜드 DNA 260 나노미터의 빛을 딱 조이면 1이라는 양만큼의 빛을 흡수하는데, 얘가 완전히 싱글 스트랜드로 이렇게 변해요. 완전히 이렇게 싱글 스트랜드로 변하면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이스가 260나노미터의 빛을 흡수할 수 있는데 베이스가 DNA 안쪽에 가려져 있잖아요. 가려져 있으니까 260나노미터의 빛을 100% 흡수하지 못해요. 100%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얘가 완전히 싱글 스탠드로 됐을 때 자유롭게 이 베이스가 260나노미터의 빛을 100% 흡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더블 스트랜드의 상황일 때 특정 DNA가 더블 스트랜드로 되어 있을 때 260나노미터의 빛을 쪼이면 흡광도가 1이라면 얘가 완전히 싱글 스트랜드로 분리되었을 때는 약 1.4 정도의 260나노미터의 빛을 흡수할 수 있는 흡광도를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더블 스트랜드일 때보다 싱글 스트랜드로 되었을 때 흡광도가 더 1.4배 정도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2.17 그래프는 온도를 이렇게 올리면서 DNA, 더블 스트랜드 DNA를 특정 더블 스트랜드 DNA를 온도를 올리면서 흡광도를 측정하는 거야. 흡광도. 온도가 낮은 상황에서 흡광도가 어느 흡광도가 나와요. 그걸 1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 0. 몇이 나오든 0.7이 나오든 0.8이 나오든 하여튼 그 흡광도를 기준을 1로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온도를 점점 높이더라도 계속 더블 스트랜드로 있으면 그 흡광도가 계속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흡광도가 이렇게 쫙 올라가게 되는데 이 양이 1.4 정도의 흡광도로 올라가고 당연히 여기서 더 온도를 높이더라도 이 흡광도가 계속 유지돼요. 그래서 요 1.1과 1.4 사이의 중간 1.2 정도가 되는 이때의 온도를 여기 보시면 melting temperature라고 불러요. 어디 나와 있나? 예, 나와 있진 않는데 왜 써 있지가 않죠? 써 있지가 않는데 여기 보면 TM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melting temperature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DNA가 더블 스트랜드로 있다가 얘를 싱글 스트랜드로 만들 수 있을 정도, 하이드로젠 본드가 다 풀릴 정도의 중간 온도. 이 중간 온도는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는 두 가지 뜻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DNA를 한 종류를 넣고 하는 것이지 딱 하나만 넣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블 스트랜드가 이렇게 있으면 수많은 똑같은 더블 스트랜드 DNA를 이렇게 다 넣고 그다음에 얘한테 흡광도를 260나노미터의 빛을 쪼여서 흡광도를 측정하는 거라고요. 260나노미터의 빛을 흡수하게 돼서 흡광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점점 온도를 높이다 보면 뭐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해요. 얘는 싱글로 풀리고 얘는 싱글로 풀렸는데 어디는 아직 안 풀리고, 그러니까 풀린 아이가 반, 안 풀린 아이가 반 정도 되는 온도일 수도 있고, 이 온도가 아니면 다 더블 이렇게 있다가 여기 반 정도만 풀린 거, 어디는 이쪽이 풀리고 중간이 풀리진 않을 테니까 끝쪽부터 이렇게 풀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다 반이 풀린 온도라고 이해해도 되고요. 어떤 식으로 이해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이 온도는 여기와 여기의 갭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많이 나진 않는데 이 멜팅 템퍼러처라는 것은 DNA, 더블 스트랜드 DNA가 반 정도 풀린 상태의 온도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PCR이나 몇 가지 실험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 이 TM을 이 DNA의 고유한 이제 물리적 성질로 보기 때문에 뭐 몇 가지 쓰이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나올 때 얘기할게요. 그래서 DNA는 260나노미터의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성질이 있다. 누가? DNA의 베이스가. 그런데 이 베이스는 더블 스트랜드로 되어 있을 때는 안쪽으로 감춰져 있다. 그래서 260나노미터의 빛을 쪼여주더라도 그 빛을 100% 흡수하지 못한다. 완벽하게 싱글 스트랜드로 변했을 때 그때서야 100%. 그래서 완벽하게 더블 스트랜드일 때 흡수하는 양을 1로 봤을 때
완벽하게 싱글 스트랜드로 풀리게 되면 1.4 정도의 빛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흡수하는 정도, 흑광도를 측정해서 이 흡수하는 정도가 이렇게 1에서 더블 스트랜드가 싱글 스트랜드로 풀릴 때 1.4 정도로 증가하게 되는 현상을 여기 보시면 하이퍼크로믹 쉬프트라고 되어 있어요. 하이퍼크로믹 쉬프트. 오케이? 그래서 시험 문제 하이퍼크로믹 쉬프트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방금 제가 한 얘기를 답안지에 쓰시면 돼요. DNA는 260 나노미터 빛을 흡수하고 있는데 그 성질을 이용해서 DNA가 온도를 높이면서 DNA를 싱글 스트랜드로 만들어주는 실험을 할 때 그래서 얘가 1에서 1.4로 증가하는 그 온도를 측정함으로써 이 DNA의 멜팅 템퍼러처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이다. 오케이? 그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2.17의 그 아래쪽에 보면 GC 컨텐트 오브 DNA 특정 DNA의 GC 컨텐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TM도 높아지겠죠. 이해가나요? 예. 요게 왜 필요한지는 이제 뒤에 가다 보면 또 나옵니다. 그건 그때 얘기하기도 하고. 예, 이것으로 2주간 이 하나의 챕터를 마무리했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다음 챕터 Introduction to Gene Function에 관련된 얘기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 수고했고 오늘까지 챕터 잘 공부하시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내용이 있으면 꼭 다시 한번 일단 돌려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Q&A에 남겨주세요. 그래야 그 Q&A를 보고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어떤 학생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누가가 아니죠. 이런 질문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하겠다라고 해서 하면 서로 피드백되고 좋으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